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기본 요약지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입니다. 요약지 124페이지고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관련한 얘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느냐 그러면,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비과세냐면, 지적 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요거 뭐한다?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면적이 감소돼서 종전 면적보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지적 경계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소유자 을인데 지적 경계를 다시 지적 재소의 특별법에 따라서 다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을은 면적이 지금 늘어났고 지적 공무상 면적이, 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가상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들 멋대로 막 땅 뺏어가지고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종전보다 감소된 경우에, 종전보다 이렇게 감소가 됐죠. 지적공부 면적이. 그래서 감소됐을 경우에는 조정금을 감소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사람한테 주겠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요 을 같으면 지금 면적이 이게 증가가 됐어요.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됐으면 조정금 늘어난 것만큼 조정금을 징수해야 되겠고요. 징수하고요. 이 사람한테는 지급을 하고. 자, 이랬을 때 요 주는 주체 자체가 요게 지적소관청에서 주는 거니까, 요때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 요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 가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이제 오늘 요건 좀 이따 배울 거고요. 하여튼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세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비과세 소득,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지적 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요거 비과세. 이렇게 해서 종류 꼭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다가 시험에서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여기다가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자, 요거는 감면소득이라고 그랬죠.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뭐다? 감면소득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상.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을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과세 요건이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즉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A농지 가격이 10억, B농지 가격이 8억. 그러면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액 2억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4분의 1, 즉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에서는, 자, 요거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고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은 비과세 사유인데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교환분합이나 비과세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단서 조건이 있는데,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이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 분합은 나누거나 합치는 거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 근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다. 왜냐? 분합은 복잡하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자,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또 단서 조건이 있다. 신농지에서 몇 년?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근데 농지 교환 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무조건 몇 년? 3년. 무조건 3년. 요거 기간 나오면 무조건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환보람이나 수비과세에서는 이런 거 기억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수를 비과세합니다.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요? 5배. 도시적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세대가요. 1세대 그러면 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이요. 을 말합니다. 그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쳐서 양도일련지 몇 주택 국내에 1주택을 부여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되고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양도 이제 국내 1주택을 몇 년이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요거 몇 년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물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공동 상속주택과 공동 소유주택을 배웠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수여한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A라는 주택이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데 A라는 주택을 갑집은 90%, 을집은 10%. 그럴 때 을이 그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를 본다?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를 계산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래서 자, 어떤 경우냐? 소수 지분자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임대 수익 금액이 1년에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자, 크든 작든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요. 어떤 것들 공부했냐면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건데 주택이 두 개예요.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특례 먼저요. 주거 이전을 목적하는 일석 1세대 주택은 자,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 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개지만 근데 단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신주택도 종전주택도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었을 때는 자, 요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자, 그 몇 년 내 이사를 와야 돼? 세대 전원이 1년 내 이사를 오고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바로 비과세는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다만 이제 보유기한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죠. 동거부양의 세대 합칠 때 학가일로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 아무거나요. 그 다음에 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고 또 주택 하나를 상속받아서 1세대 주택이 됐다. 어느 들 먼저 양도해야 돼? 이거는 몇 년 양도한다, 양도시에는 없는데 어느 주택이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도권 밖에요. 수도권 밖에 지방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을 취득했는데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으로요. 자, 그럴 때 세금 걱정하지 말고 실수요 목적으로 내려가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요거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자, 주택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는 과세입니다. 다만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하면 1세 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문화재 주택 특례, 일반 주택이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보고, 농어촌 소재 주택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자, 농어촌 소재 주택은 이런 거예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이 있는데, 농어촌 소재 주택이 있는데,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또 그 다음에 이농주택, 자, 그 다음에 농어촌에 귀농하기 위해서 취득한 귀농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자, 농어촌의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자, 이런 거고요. 자, 근데 뭐 자세한 요건은 뭐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까지. 근데 이 상속주택과 인용주택이요. 자, 이거 양도시기 제한이 없고 그냥 아무 때나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고 악용의 소지가 적으니까 양도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하여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부터 양도로 봐요. 근데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체 요건이 쫙 있었잖아요, 요약집에. 그죠? 그래서 뭐, 예,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대지 면적은 쭉쭉방, 660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 요건도 있어가지고, 귀농 후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요. 거주 경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양도시기 제한이 있어가지고, 얘는 귀농주택 취득 후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자,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자, 이것을 양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 된다. 이것은 요 양도시기 제한도 있다는 거, 악용수리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깜빡 얘기한다는 게 깜빡가지고 자꾸 깜빡하는 게, 제가 4, 5월 있죠? 4월 5월 오후에 기출 그 유형 문제 특강인가요? 그 기출 유형 문제 특강을 했었는데, 그 6회분으로 했었는데 5회차분을 제가 하면서 그거 뭘 파일을 처음부터 잘못 보내가지고 모르고 엉뚱한 걸 보내가지고 막 꼬이더니 그거 계속 꼬이네. 그때 제가 그 보면은 요 가로넣기 하면서 요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 주택을 5년 내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요. 이것을 5년을 보니까 3년이라고 얘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5년 이내입니다. 또 그리고 그때 그 5회차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일요일날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제가 그 딴 생각한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잠깐 집중력을 잃으면 말이 헛나가 이렇게 그런 때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오전에 그 특강, 오후 특강, 그 4월달 기출문제 오후 그 기출 유형 문제 그 특강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이거 귀농주택 그 5회차에 있어요. 귀농주택 취득 후 3년이라고 했는데 5년입니다. 네, 분명히 5년인데 왜 3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우리 여러분도 지난번에 했었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정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몇 프로요? 몇 프로? 0.2%, 1천분의 2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1천분의 3인가 5인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천분의 2, 0.2%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2%입니다. 그거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그 특강 들으셨던 분들. 이거 진짜. 그래서 등간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특례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2주택 특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우리 1세대 주택 특례에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다만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이 거주주택은 몇 년,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조정상적이 아닌데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보는데 그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또 생애 최초로 딱 한 번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 요약집 공부했던 걸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들으시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보면서 또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상기하시면서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냐? 건설 임대주택 특례예요.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이 건설 임대주택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였어도 또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합니다. 해외 국외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때는 출국 1년제 1주택이면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1세대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였어도. 그래서 해외 이민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게 출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례 나오면 2년 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세대 1주택이 전부 일부가 수용당합니다. 당연히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다만 여러분 이 1세대 주택 수용의 경우에 잔존 부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여편, 또 학교폭력 같은 불리한 사유로 인해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전할 때 이 1세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할 건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 있어야지. 자, 만약에 10개월 거주한 주택이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의 1세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 1년 거주, 그러면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 취약, 질병요양, 근무상여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요. 자, 사업상여편은 불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1세대 1주택인데 얘가 겸용주택이에요.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하는 거 지난주에 사례 연습 한번 했었는데 기출문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올해 겸용주택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게 기억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이고,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그래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꼭 중요한 거 고가주택이요. 자, 올해 같으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데,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또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은 자, 요거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9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하는데, 다만 양도세 계산할 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예요. 그래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런 거 계산 사례 연습했었는데요. 자, 양도차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통지액 계산할 때도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지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고가주택 안분 계산에 수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율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바로 적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통지액 계산할 때는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자, 고가주택도 기본공제나 세율 같은 것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만 안분 계산한다. 자, 그리고 양도세 계산이요, 우리가 가, 필, 차, 장, 소,
기과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필상수익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 구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공제해서 양도채액 구하는데, 자,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 실거래가. 양도채액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자, 그럴 때 양도채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재 왕수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 실거래가,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그래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 확인 안 된다. 계약서나 증빙서류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매, 감, 환, 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만 적용합니다. 자,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요. 불분명하면 매매 사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하여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그럼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취득가액을 자,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거고.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그럴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과, 이걸 자꾸 오해하는 분들 계세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용, 직접비용 합한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이거 했는데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잘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럴 때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요게 이제 기타 필요경비인데, 요것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채액을 구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근데 취득가액이 자, 확인되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채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냐를 공부할 거고요. 자, 근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이렇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자, 그럴 때 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그렇죠? 근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 몇 프로요?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점유권은 7%. 나머지 몇 프로? 1%. 그랬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례 감정가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액 요거 합친 금액하고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산 취득가액이 뭐 1억 5천이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계산 공제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억 5천 3백만 원이요. 요 1억 5천 3백만 원. 요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예? 자, 요거 합한 금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 양도 비용이 2천만 원, 합쳐서 1억 6천. 그러면 양도책을 최소하게 한 양도책은 얼마냐 그러면 둘 중 어떤 것이요? 이 금액이 크면 어떤 거? 이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1억 6천으로 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기출 문제를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요 300만 원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 3백만 원이에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액 상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비교하는 건데, 매매 사례액이나 감정가액을 자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기타 필요금비는 필요금액 상공제로 하는데, 특별히 자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자, 어떤 걸 하냐면 여기입니다. 자, 취득가액이 이제 확인될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운 거 문제 있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네? 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문제를 PPT로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없네요. 저 아까 USB 봤더니 어디다 제가 보낸 건지, 제 그냥 컴퓨터에 그냥 바탕화면에 깔아져 있는 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거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24페이지 요약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봅니다. 목 운동부터요. 목 운동부터.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예.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예. 자, 124페이지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124페이지 요약집 실지 거래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양가로 1번입니다. 양도가액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수익의 총 수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개념 플러스를 좀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데요.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고자가 양도세 과세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액으로 본다 그랬는데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니까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그래서 여기 비출이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비출. 같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매출이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이것을 실지 양도한가를 봅니다.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28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어떤 주주가, 자, 그랬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갑이라는 주주가 특수관계 A라는 어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어떤 자산을, 그런데 이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는 3억 원짜리인데 지급했습니다. 근데 의리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양도했다고 실지, 자, 거래했다고 하는 가액이 실지 거래했다고 하는 가액이 5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이 시가 3억 원짜리를 갖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주가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실지 양도했다고 하는 가액이, 실지 거래한 가액은 5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갑의 양도 가격으로 하느냐 그러면, 어떤 걸 양도 가격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거로 하지 않고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양도 가격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세한 배경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2번에 보니까 개념 플러스 특수관계 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자,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따라 요 상속증여세법 35조를 설명하려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 고가로 양도한 경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증여로 보는 어떤 그런 내용에 관한 건데 이거 설명하기는 좀 실익이 없고요.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따라 해당 고조에 증여유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그 양도가에서 증여유산을 뺀 금액 돼 있는데 밑줄은 특수관계 법인 첫 번째 줄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밑줄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양도가액에서 증여유산을 가액을 뺀 금액 이렇게 그냥 밑줄만 그어놓고 한번 그냥 자 원래는 여러분 여기 잠깐 화면 보세요. 원래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정하잖아요.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0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하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가격에서 증여유산을 뺀 금액을 양도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요걸 좀 설명드리려면 여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이렇게만 밑줄 그어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있잖아요. 필요경비요.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제공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 정했을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인지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게 양도비용인지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을 쭉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 돼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필요경비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입니다. 자, 취득가액이에요. 거기 각주 표시 동그라미 B번 아래 걸 먼저 볼게요. 취득가액에 각주 표시 보니까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것만큼에 대해서 그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조정금을 부담을 했어요. 이 토지를 갖고 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처음에 면적이 늘어나서 징수했던 당했던 조정금은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 지적재소관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부상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취득가액에서 기억번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가액인데 건설가액이야.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건설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그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건설가액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셨을 때는 반드시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A번 봅니다. 현재가 차는 차금이라는 거 포함합니다.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도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 근데 B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현재가 차린 차금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자, 어떤 자산에 대한 그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을이 대금 10억 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 주면 안 되겠죠? 그 돈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10억이 그 10억이 아니니까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 배우잖아요. 1 플러스 아래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아래 n년 뭐 이러면 여기 예를 들자면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그래서 결국 을은 결국은 현재가 차린 차금 결국은 10억 2천, 2천만 원도 내고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갑과 을이 있는데요.
시가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자, 그러면 을은 이것을 갖다가 양도하는데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3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가격 3억, 취득 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그래서 양도책 1억 5천 이렇게 신고하겠죠? 근데 관할 세무상이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이렇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이따가 우리가 별 건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이제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의 5%면 1억이 5%면 500만 원이고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수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장이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뭐로요? 시가로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보세요. 양도 가격은 3억이요. 취득 가격은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하니까 1억이요. 그래서 양도책 2억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이럴 때 저기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이 시가초과액 요 사례 같으면 5천만 원은 을의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은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니은번은 매입가액이요. 내가 산 가격에다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래서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공과금, 또 등기비용이 들었다.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들었다.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쓰겠다. 중개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증빙서를 다 보관하셔야죠. 컨설팅회사에 자문을 받아 주겠다. 컨설팅 비용.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 3억 5천에 샀다. 매입한 가격, 거기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런 부대 비용이요.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도 필요 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 2번 그 각주 표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아래 이 각주 표시 밑줄이죠. 재산세, 그 각주 표시된 거 다 밑줄입니다. 지금 재산세, 종부세, 자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재산 지금 집 보유하면서 내시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포함하니까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했는데 소송비용이 들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 근데 가로 안에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그 가로 내용 있잖아요. 뒷동네 가로 내용은 뭐라고 대죽거리 땡려해서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예. 보유할 때 소송 화해비용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또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 상당액.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만약에 3억인데 야 대금을 2년 동안 매달 나눠서 내자. 내가 대금을 나눠서 지급할게. 대신 이자 붙이지. 당연히 15% 이자를 내가 붙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이 15%는 결국 내고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이 이자액 상당액은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플러스 표시 보세요. 그런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받아 저 집 샀잖아요. 그러면 지난 순환에도 거의 뭐 우리 강남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두 분만 저기
고개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강남 현금 부자들이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5억 촥, 10억 계좌에서 한 번에 그냥 저 대출 하나도 없이 촥, 15억 촥, 막 이렇게 집 샀죠, 여러분들? 자, 아이고 부자들. 근데 그래서 제가 딴 곳에서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것들. 자, 이자는 하여튼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급식 대출금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의 방점을 또 찍고요. 미음번하고 비읍번은 여러분이 묶어 놓으셔야죠. 여러분이 미음하고 비읍번은 여러분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묶어가지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지 원칙.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번은 묶어가지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음번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여기요 현재가 차린 차금. 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에다가 밑줄이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을 각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여기 또 밑줄이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이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족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냥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비읍번입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 비율이요.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또 여기 비율이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율이요. 자, 감가상각비를 보유할 때 역시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강동구 있죠? 서울 강동구에서 옛날에 제가 2000년대 그 중반에 강의할 때 어떤 주부 수강생이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큰 수강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소송 화해 비용이든, 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감가상각비든 좌우지간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 금액만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이번에 공제한다.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자, 그리고 그 플러스 표시를 보세요. 소득세법 97조 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도 적용합니다. 그냥 한번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28회 시험 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지문에 한번 보시고 개념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기타 필요경비요. 먼저 1번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 밑줄이요. 상속계실 증여현재 밑줄이고 상속증여세법 조정에 따라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자, 요거 쫙입니다. 밑줄.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 상속계실 증여현재 여기다가 여러분요.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 여기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걷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 이렇게 밑줄을 걷으면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썼냐면 양도일 X예요.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로 바꿀 수 있어요. 자, X입니다. 요 지문을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문의 포인트는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요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인데 이걸 갖다가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로 바꿉니다. 자,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 이거 이번에 파는 가격, 실지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분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그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느냐. 자, 그래서 상속계실 예전에 8년 전, 9년 전 그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그때 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봐서 이 가격으로 취득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요.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요. 이게 원칙이요. 시가를 말해요. 원칙 시가. 근데 이때 시가라는 게요.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하는 그 가액, 그 시가를 말해서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세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냥 요거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또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계산할 때 자,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전후로 해서 6개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유사 매매 사례가 있었다? 그럼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는 만약에 유사 매매 사례라든가 아니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그런 거, 또 공매가 경매가 있었을 때는 공매 경락가액, 수용의 경우는 보상금액, 이런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으면 이런 것을 시가로 하고 이거로 평가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외적으로 이제 만약에 시가가 없다. 자, 그럴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말하자면 이제 기준시가로 이것을 이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자, 기준시가로요.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지문의 포인트는 시험 문제 바꾼다면 어떤 걸 바꾸냐면 여기를 바꿔요.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를 수용할 때 취득가격은 실질 취득한 가격은 양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등기일 현재 아닙니다.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고요. 또 그 다음에 시험에서 뭐 추계 방법으로 정한 가격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건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질취득한 가격은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놓으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2번입니다. 기납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요, 그 자산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줘요. 자, 3번이요.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또 4번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근데 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되니까. 5번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